저는 33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이혼 후 조용한 일상을 되찾으려 애쓰며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제가 늘 차분하고 이성적이라고 말했지만 제 속에는 아직도 꺼지지 않는 분노와 억울함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그날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결혼 생활 4년,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배신이라는 단어로도 설명이 부족한 악몽이 있었어요. 그 남자, 제 전남편 박준혁. 겉으로 보기엔 누구보다 반듯하고 매너 좋은 남편이었지만 알고 보면 내면은 썩어있던 사람이었어요. 제게는 늘 다정하게 굴었지만 그 다정함은 철저한 계산 아래 나온 가면이었어요. 결국 그 사람은 제 등 뒤에서 다른 여자와 몰래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고 저는 모든 걸 뒤늦게야 알게 되었어요. 증거를 모으고 이혼 소송을 걸었지만 그 사람은 끝까지 뻔뻔했어요. 결국 위자료도 제대로 못 받고 모든 걸 잊고 새 출발을 택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이혼 후 몇 년 동안 저는 인간관계를 줄이고 일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런 제게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대학 시절부터 10년 넘게 친하게 지낸 친구 박소윤. 늘 밝고 사교적이었던 그녀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곁을 지켜줬고 조언도 아끼지 않았어요. 속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녀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었어요. 그녀가 청첩장을 건넸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웃으며 받았어요. 결혼식은 한 달 뒤였고 저는 그녀를 위해 축하 선물도 미리 준비했어요. 당일엔 꽃다발까지 사들고 갔어요. 예식장은 고급 호텔의 대형홀로 꾸며져 있었고 하객들도 많았어요. 어딘가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냥 결혼식이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제 발걸음이 갑자기 얼어붙은 순간이 있었어요. 식장이 조용해지고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을 때였어요. 신부가 먼저 입장했고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소윤이는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얼굴엔 행복한 미소가 떠 있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랑이 등장했어요. 문이 열리고 걸어 들어오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눈앞이 아찔했고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 사람은 바로 박준혁이었어요. 제 전남편이었어요. 몇 년 전 배신과 거짓말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던 그 남자가 제 가장 친한 친구의 신랑으로 입장하고 있었어요. 말이 안 되는 광경이었어요.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누가 제 등에 대못을 박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어요. 어쩌면 이보다 더한 모욕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고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어요.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소름이 끼친다는 말로도 부족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귀를 때렸고 손끝은 차가워졌어요. 주변의 박수 소리와 웃음소리는 마치 저를 비웃는 듯 울려 퍼졌어요. 이게 말이 돼? 저는 속으로 외쳤어요. 이건 우연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의도적인 조롱이었어요.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제 주변 누구도 소윤이와 박준혁이 연애 중이었다는 기미를 준 적이 없었어요. 도대체 이들은 언제부터 그런 관계였던 걸까요? 제가 이혼하기 전부터였을까? 아니면 제가 힘들어하던 그 시기에 몰래 만남을 시작했던 걸까요? 그 모든 의심이 머릿속을 파고들었고 속이 뒤집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친구와 전남편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감은 말로 표현이 안 됐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비명을 지르고 싶었고 드레스를 찢고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침착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입꼬리를 올리고 조용히 박수를 쳤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제 속이 어떻게 타들어가고 있었는지 하지만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 결혼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제게는 복수라는 단어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돌아서서 식장을 나왔어요. 소윤이도 제 모습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모두가 그녀만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이대로는 절대 못 넘길 일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인연의 꼬임이 아니었어요. 이건 명백한 계획적인 기만이었어요. 저는 반드시 이 둘이 어떤 방식으로 이런 관계를 맺게 됐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그래야 제 분노가 조금이라도 가라앉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조각들을 다시 들춰보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맞춰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조각들 속엔 상상도 못했던 진실들이 숨어 있었어요. 결혼식장에서 돌아온 저는 혼자 차 안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어이없고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그 감정들을 붙잡을 틈도 없이 숨이 막혀왔어요. 저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듯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었어요. 이 결혼은 철저하게 저를 조롱하기 위한 짜여진 시나리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결혼식장의 그 장면이 그대로 떠올랐어요. 친구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소윤이, 그리고 그 곁에 선 제 전 남편, 저를 2번 죽인 그 사람. 침대에 누운 채 수없이 뒤척이다가 새벽녘 결국 저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카톡 기록, 문자, 사진, 통화 내역, 그들이 남긴 흔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친 사람처럼 수년 전 대화까지 전부 뒤졌어요. 단서는 너무 쉽게 나타났어요. 예전 어느 날 소윤이가 보낸 메시지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날 남편이랑 싸웠다고 했지. 혹시 내가 위로해 줄 수 있으면 언제든 말해. 저는 그 메시지가 당시엔 위로로 느껴졌지만 지금 보니 너무 수상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오빠는 너무 고지식한 것 같아. 답답하지 않아? 그 오빠라는 단어 전엔 그냥 말실수겠거니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 그 오빠가 누구였을까요? 이제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그 다음 날 저는 회사를 조퇴하고 혼자 조용한 카페에 앉았어요. 그들 둘의 SNS를 샅샅이 뒤졌어요. 예전엔 서로 마팔도 안 했었는데 이젠 대놓고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캡션에는 날짜가 없었지만 사진 속 소윤의 손에 끼워진 반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반지는 예전에 제가 끼고 있던 결혼 반지였어요. 준혁이랑 저랑 커플로 맞췄던 거였어요. 이건 미친 거예요. 전 남편이 저와의 결혼 반지를 다른 여자에게 다시 끼워준 거예요. 그것도 제 친구에게.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명백한 모욕이었어요. 그 사진에 찍힌 날짜를 역추적하기 위해 저는 예전 문자 내용까지 뒤졌어요. 그리고 하나를 찾아냈어요. 이혼 직후 소윤이 저에게 대화 도중 보냈던 하나의 메시지. 미연아. 나 이번에 여행 좀 다녀올게. 갑자기 휴가가 생겨서. 날짜는 정확히 일치했어요. 소윤이는 그때 혼자 여행을 갔다고 했어요. 근데 그 사진 속 위치는 준혁이랑 제가 신혼여행으로 갔던 리조트였어요. 저는 바보였어요. 다 속았던 거예요. 그때도 그 뒤에도 지금까지도. 제 안에 복수의 불이 타올랐어요. 그냥 참아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한 배신을 넘어 저를 짓밟았고 모욕했고 이제는 행복까지 자기들끼리 누리겠다고 얼굴을 들고 결혼식을 한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법적으로 따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찾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후 저는 지인 소개로 가족소송 전문 변호사를 만났어요. 상황을 들은 변호사는 잠시 정적을 가졌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이혼 후 재혼이 아니에요. 만약 혼인 중에 외도가 있었고 그 상대가 특정되면 상간자 소송이 가능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율이 일었어요. 상간자 소송, 그 단어가 제 안에서 돌처럼 내려앉았어요. 저는 모든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사진, 문자, 날짜, 메신저 기록. 그들이 관계를 맺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단서들이 하나둘 쌓여갔어요. 그러던 도중 저는 예상 못한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됐어요. 친구 소윤이는 이미 제가 이혼하기 전부터 박준혁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단지 연애를 시작한 게 아니라 아예 동거를 계획하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어요. 그녀의 블로그 글 하나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비공개였지만 저는 우연히 링크를 공유받고 열어볼 수 있었어요. 그 글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새 출발을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날짜는 제 이혼을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어요. 새 출발이라는 말, 그리고 제자리, 그 단어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너무도 분명했어요. 소윤이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혼을 앞두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얼마나 박준혁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는지. 그런데도 그녀는 저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려 했던 거예요. 저는 이걸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배신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문제였어요. 저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정리한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어요.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상간녀 청구 가능합니다. 특히 상대가 친한 친구였다면 도의적 책임도 훨씬 클 거예요. 법원도 감안할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의 모든 억울함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끝까지 가겠습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모든 준비를 시작했어요. 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고 상대방에게 통보하기까지 수많은 절차가 있었지만 저는 하나도 지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하나 진행될 때마다 제 안에 쌓인 분노가 조금씩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진실은 묻히지 않았고 저는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제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과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점에서 예상 못했던 또 다른 진실이 제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사건은 단지 결혼이라는 결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들 사이엔 더 깊고 더 더러운 비밀이 숨어 있었고 저는 그걸 알게 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상간자 소송이 정식으로 접수된 날 저는 아무 말 없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 차가운 물줄기가 오히려 저에게 위로처럼 느껴졌어요.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었겠죠. 아마 아직 소장도 받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이 웃고 떠드는 시간 속에 제가 어떤 나날을 보냈는지 전혀 모른 채로요.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는데 그들은 제 등을 밟고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또다시 가슴이 갈라질 듯 아팠어요. 소윤이는 연락 한 통 없었어요. 마치 저와의 인연 자체를 지워버리겠다는 듯이. 하지만 저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그들이 통보받는 날이 오기를. 그리고 마침내 법원에서 보내는 통지서가 전달되었어요. 그들은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며칠 뒤 소윤의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진동이 울릴 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몇 년을 함께했던 친구의 이름을 그제야 다시 마주했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감정을 소모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 하나만 보냈어요. 법정에서 보자.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박준혁의 번호로도 전화가 왔어요. 이 사람은 이혼 후 단 한 번도 저에게 연락한 적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소송 이후 처음으로 제게 전화를 했다는 건 분명 무언가 불안하다는 뜻이었어요. 전화는 받지 않았지만 음성 메시지를 남겼더라고요.
미연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소윤이랑 난 진심이야.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진심. 그 단어 하나가 이렇게 혐오스러울 수 있구나 싶었어요. 진심이라는 말을 제 인생을 짓밟은 도구처럼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후로 저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며 소송을 준비했어요. 상대 측은 처음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반박도 없었고 입장문도 없었어요. 아마도 그들 입장에선 저를 겁주면 소송을 취할 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단단했어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싸움은 단순히 위자료 몇백만 원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제 인생에 대한 존엄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그러던 중 저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박준혁이 저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마지막 해, 어느 날 늦게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는 평소와 다르게 핸드폰을 일부러 안 들고 다녔어요. 당시에는 단순히 충전이 안 됐거나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수집한 자료 중 하나. 예전에 동기에게 빌렸던 USB에 백업돼 있던 오래된 녹음 파일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그해 초쯤 차 안에서 틀어놓았던 블루투스 녹음이 저장돼 있었어요. 파일을 열었을 땐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들리는 소리는 명확했어요. 오늘도 그 여자랑 싸웠어. 진짜 질려. 빨리 끝내고 싶다니까. 그 목소리는 박준혁의 것이었고 그 다음 들린 목소리는 박소윤이었어요. 좀 더 기다려야 해. 아직은 아니야. 완전히 정리되면 자연스럽게 넘어가자. 그 둘은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 이미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저 외도가 아니라 아예 저를 처리해야 할 장애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끔찍했어요.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요. 계획적인 배신이자 악의적인 기획이었어요. 두 사람은 저와 이혼할 방법을 함께 의논하고 있었고, 심지어 증거가 남지 않게 조심하자는 말까지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민사소송에서 멈추지 않겠다고. 형사고소는 어렵다고 했지만 저는 불법 녹음이 아닌 정당한 증거를 기반으로 대응하겠다고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제게 무언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어요. 박준혁이 회사 내에서 새로운 법인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알고 보니 이 법인의 자금 일부가 예전 우리 공동명의 계좌에서 유출된 금액과 관련이 있었어요. 저는 곧바로 금융 기록을 요청했고 변호사는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넣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도착한 회신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박준혁은 제가 결혼 중 적립했던 예금에서 무단 인출을 여러 차례 했고 그 계좌는 결혼 당시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이혼 직후 본인의 명의로 전환된 상태였어요. 변호사는 말했어요. 이건 재산 분할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당신이 몰랐다면 횡령 요소도 검토해야 합니다. 분노가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제 인생도 뺏고 제 돈도 빼돌리고 그 모든 걸 덮기 위해 제 친구와 함께 저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있었어요. 이건 철저하게 짜인 범죄에 가까웠어요. 저는 변호사에게 형사 고소 가능 여부를 다시 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명확한 자금 흐름과 고의성 입증이 된다면 업무상 횡령과 배임으로 형사 고발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가슴속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걸 느꼈어요. 이제 그들은 단순히 제게 사과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응징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 증거면 언론사에 제보해도 뉴스에 나올 수준이라는 말도 들었어요. 저는 차근차근 다음 수순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재산권 확보 절차, 형사소송 준비, 그리고 언론 대응 전략까지요. 이제는 전면전이에요. 소윤이는 여전히 연락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한밤중에 전화가 오기도 했고 문자로는 우리 진심이야. 왜 이렇게까지 하니 같은 말도 보냈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머리가 뜨거워졌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니?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할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 문자에 단 하나의 문장으로 답했어요. 내가 내 인생의 한 짓의 값은 너희가 모두 치르게 될 거야. 그때부터였어요. 두 사람이 점점 무너지는 소리가 제게 들리기 시작한 건요. 사람은 자기가 누린 만큼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책임이란 건 결국 법정에서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죠.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이 오기를. 그들이 뻔뻔하게 쌓아올린 위선의 성이 산산조각 나는 그 순간을요. 재판 날이 다가왔어요. 그날을 기다리며 수없이 많은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돌렸어요. 어떤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서야 할지, 어떻게 앉아 있어야 할지, 손은 떨리지 않을지 다 예상하고 준비했어요. 하지만 막상 법원 앞에 도착했을 땐 다리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긴장감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날카로웠어요. 입안은 바싹 말라 있었고 가슴은 쿵쾅거렸어요. 법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제 억울함을 말로 꺼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소송은 비공개로 진행됐어요. 조용한 법정 안은 도리어 모든 숨소리가 울리는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 소윤의 모습이었어요. 몇 달 전 결혼식장에서 봤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대신 마치 모든 걸 포기한 듯한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는 박준혁이 있었어요. 여전히 깔끔하게 차려입은 채 자신만만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겠죠. 판사가 입장하고 모두가 일어나 앉자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변호사의 신호에 따라 하나씩 자료를 제출했어요. 문자, 녹음 파일, 재무 기록, 사진, SNS 캡처. 그리고 여행지에 함께 있었음을 증명하는 위치 정보까지. 소윤 측 변호사는 초반엔 이 모든 자료가 사적인 감정에 기반한 일방적 해석이라며 반박했어요. 하지만 제가 제출한 녹음 파일의 일부를 재생했을 때 그쪽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좀 더 기다려야 해. 아직은 아니야. 완전히 정리되면 자연스럽게 넘어가자. 그 말이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소윤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녀는 그 말을 부정하지도 않았고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박준혁은 오히려 고개를 돌려 저를 노려봤어요. 그 눈빛은 분노였어요. 자신이 통제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대한 분노였고 제가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존심의 분노였어요. 판사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피고가 원고의 결혼 생활 중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그것이 이혼 사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정황이 명백하므로 상간 행위가 성립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그동안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억울했던 밤들, 울음을 삼키던 날들, 그리고 조용히 침대에서 등을 돌린 채 잠들어야 했던 순간들까지. 이제야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법정이 끝나고 나오는데 소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 사람은 마치 죄를 지은 아이처럼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눈빛 하나에 저는 다시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녀가 말했어요. 사실 나도 속았어. 너처럼. 그 말에 걸음을 멈췄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어떤 진실을 꺼내려는 건지 아니면 단지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것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에 대답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녀는 이미 제 인생에서 끝난 사람이었어요. 며칠 후 판결문이 도착했어요. 민사 판결 결과 피고 박소윤은 위자료 3,5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고
박준혁은 별도로 제기된 재산분할 및 횡령 관련 소송에서 금융자료 검토 명령을 받아 향후 형사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이 생겼어요. 그 종이 한 장이 제게 준 감정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단지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증명이었어요. 저의 고통이 가짜가 아니었다는 공식적인 확인이었고, 제가 무너졌던 이유에 정당성이 주어졌다는 선언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소송 서류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엔 오래된 결혼 앨범이 놓여 있었고, 앨범 안엔 제가 가장 행복했던 척하고 있던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 사진 속에 저는 진심이었어요. 사랑했고 믿었고 지켜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상대는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그 순간조차도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있었고, 저를 하나의 과정으로만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바보였던 걸까? 너무 믿어서, 너무 기대해서, 너무 사랑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바보는 아니었어요. 바보는 사랑받으면서도 배신하고 숨기고 빼앗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그 죗값을 치르게 되어 있었어요. 판결 후 몇 주가 지나고 박준혁은 저에게 사과문을 보내왔어요. 정식 문서로 서면 사과. 그 안엔 변명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고 자기 방식의 반성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읽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충분히 많은 시간 동안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이제는 제 인생의 소리를 듣기로 했어요. 저는 제 감정에 집중하기로 했고 제 삶을 다시 세우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던 중 뜻밖의 제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소윤의 과거와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오래전 그녀가 다른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금전적인 갈등이 있었고 이혼한 남성과 교제하다가 그 사람의 가족과 큰 분쟁을 겪었던 적이 있다는 제보였어요. 처음엔 믿기 어려웠지만 몇몇 정황이 제가 알고 있던 이야기와 너무 비슷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단순한 성향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소윤이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점점 그렇게 변한 것일 수도 있었어요. 중요한 건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과 다시는 엮이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지난 몇 달간 단 한 번도 쉬운 선택을 하지 않았고 끝까지 정의를 위해 싸웠어요.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는 분명한 결론이 있었어요. 진실은 숨길 수 없고 정의는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적인 판결이 모두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목에 걸려있던 돌덩이가 사라진 느낌이었고 몸 전체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끊어져 나간 것 같았어요.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든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햇살을 바라봤어요. 밝은 빛이 눈부시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저는 너무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살았던 거였어요. 그들은 각자의 책임을 지게 되었어요. 박준혁은 재산 분할 과정에서 불법으로 인출한 금액에 대해 일부 반환 판결을 받았고 회사 자금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소유는 위자료를 지불하기 위해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차량과 예금 계좌를 처분해야 했어요. 그녀가 더 이상 화려하게 살 수 없다는 사실에 처음으로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때 저를 짓밟고 웃던 사람들은 이제 거꾸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통쾌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허탈했어요. 이 모든 일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돌아봤어요. 결국 사람을 너무 믿은 죄였어요. 제가 감정을 온전히 내준 죄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죄에 대해 충분히 벌을 받았고 이제는 그 죄를 다 털어낸 것 같았어요. 소송 이후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여행을 떠났어요. 한국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새 공기, 새 얼굴, 새 거리, 낯선 도시를 걷다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거리에서 울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 없었어요.
여행 중에는 일부러 휴대폰을 꺼두었어요.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고 그 누구의 소식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한 카페에서 노트를 펼치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복잡한 감정들을 쏟아냈어요. 억울함, 분노, 배신감, 그리고 나중엔 그 안에서 제가 몰랐던 제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생각보다 강했고 생각보다 단단했어요. 그 모든 고통을 견디고 여기까지 온 저는 더 이상 무너질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돌아와서는 일상의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집안 가구도 새로 들였고 사진도 다 뗐어요. 과거의 흔적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전화번호도 바꾸고 SNS도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만 곁에 남겼어요. 겉으로만 웃던 사람들, 제 고통을 소비하듯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정리했어요. 인생에서 필요 없는 사람들을 지우는 작업이 처음엔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윤이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제 주소를 알아냈는지 깔끔한 봉투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처음엔 열지 않으려 했지만 잠시 고민 끝에 조용한 밤에 펼쳐봤어요. 편지엔 긴 글이 적혀 있었어요. 미연아. 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가 저지른 일에 대해 사과하고 싶지만 그 말이 얼마나 가벼운지도 알고 있어. 준혁 씨랑 끝났어. 결국 서로를 탓하다가 다 무너졌어. 널 무너뜨리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론 그런 일이 됐지. 나는 나를 용서하지 못할 거야. 내가 날 평생 미워해도 괜찮아. 다만 너는 꼭 행복하길 바랄게. 그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눈물도 안 났어요. 그저 조용히 편지를 접고 불에 태웠어요. 그 연기가 날아가는 걸 보면서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던 마지막 응어리 하나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저는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그 감정을 쏟기에는 제 삶이 너무 소중했어요. 그 후로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상담 심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에 매력을 느끼게 됐어요. 아픈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안에서 제 과거의 그림자도 함께 덜어내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누군가를 위로하면서 제 자신을 치유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상담소에 찾아온 한 여성이 말했어요. 남편이 친구랑 바람이 났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그 세상은 다시 세워질 수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 말에 그녀는 처음으로 울음을 멈췄어요.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제 제 이야기는 단지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이야기로 바뀌었다는 걸요. 사람들은 말해요. 상처는 시간이 지나야 아문다고. 하지만 저는 달라요. 상처는 시간이 아니라 선택으로 아물어요. 내가 그 상처에 머물 것인지 벗어날 것인지, 내가 무너진 채 살 것인지 다시 일어설 것인지, 그건 결국 내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일어섰어요. 아주 단단하게 다시는 무너지지 않도록.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제가 깨달은 진실이 있어요. 누군가의 헌신과 믿음을 배신으로 갚은 사람들의 끝은 처참해요. 그들은 결국 자신이 만든 덫에 걸려요. 하지만 끝까지 사람답게 살았던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게 돼요. 저는 그 기회를 붙잡았고 그 기회를 제 인생으로 바꿨어요. 이제 저는 다시 웃어요. 조용히 깊게 진심으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해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강해질 거야. 더 단단해질 거야. 그리고 다시는 그 어둠 속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